50만 달러. 이게 바로 플라밍고 미사일 한 발의 가격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자랑이죠. 바로 그 미사일, 시베리아까지 날아가야 한다는 그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날아가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분석가 데이비드 악스가 내놓은 숫자가 있는데 그걸 들으면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싶어집니다. 7월 1일부터 플라밍고 미사일 11발, 이 발사될 때마다 러시아 방공망이 그중 10발을 격추하고 있습니다. 즉, 거의 전부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플라밍고는 효과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 스스로도 올해 여름 우크라이나가 자국에서 생산한 순항미사일 FPO 플라밍고를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 타격에 더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도 실제로 명중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플라밍고 미사일 격추에 대한 이 통계가 발표된 8월 18일 밤 모스크바로 620대의 드론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일드베리스 창고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실제 실패일까요? 아니면 한 가지 암울한 숫자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일까요? 이번 방송에서 솔직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장밋빛 안경은 벗되 하지만 알다시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굴지 않고 말이죠.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하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러시아는 장거리 조기경보 항공기 A-50을 이용해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에 FP-5 플라밍고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 동안 목표물에 도달한 이런 미사일은 한두 발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50만 달러입니다. 이 내용은 분석가 데이비드 악스가 유로마이단 프레스에서 전한 것입니다. 먼저 요격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이런 암울한 통계가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기체에 레이더가 장착된 A-50U 장거리 조기 경보기를 사용합니다. 이 항공기들은 플라밍고가 러시아 내 깊숙한 목표지로 날아가는 경로를 순찰하며 미리 탐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7월 4일, 바로 A-50U 조기 경보기. 가 지상 시스템이 한 번에 5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FPO는 보드킨스크로 향하던 미사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에서 1360km 떨어진 곳입니다. 고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항공기는 지상 레이더보다 훨씬 일찍 저고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분석가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이 아마도 이런 항공기 4대를 동시에 동원해서 방공망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발사된 플라밍고 미사일들은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바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겠습니다. 이 11발 중 10발이라는 숫자는 한 지도 제작자가 공개된 데이터를 추적한 것에만 근거한 것이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어느 쪽에서도 공식적인 확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계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하나의 추정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플라밍고에 기대를 거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여름부터 플라밍고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더 자주 더러운 러시아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 국방부의 자료를 러시아 언론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8월 15일 밤 우크라이나는 사마라에 있는 프로그레스 로켓 우주센터를 바로 플라밍고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언론사에 따르면 6월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최소 57발의 플라밍고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같은 부서, 즉 러시아 국방부는 31발의 플라밍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러시아 군 당국은 최소 25발의 플라밍고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확실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여름 우크라이나 군대는 최소 4차례의 성공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FPO 플라밍고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의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6월 10일에는 체복사리의 분이 프로그레스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곳은 카미카제 드론용 모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6월 27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볼고그라드의 방위산업체 티탄 바리카드를 공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야르스, 토폴렘, 사르마트 미사일 시스템의 발사대를 생산합니다. 7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가 키로프를 공격했으며 이곳의 배치키 기계 제조기업 아비텍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분석가들은 공장에 두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명중해 눈에 띄는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두 발의 미사일이 모두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5일에는 사마라에 있는 미사일 우주센터 프로그레스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사일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격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플라밍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순환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은 1,0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시속 9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가장 먼 목표로는 우두무르티아에 있는 보드킨스키 공장이 꼽힙니다. 이 공장에서 우크라이나 국경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입니다. 2025년에 파이어포인트의 기술이사 이리나 테레우는 우크라이나가 그때까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30기의 이런 미사일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월 210기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밍고는 아마도 점차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을 위한 주력 미사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에게는 아직 네프튠 미사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프튠 미사일의 사거리는 아직 플라밍고 미사일에 비해 떨어지며 보시다시피 훨씬 더 드물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장거리 네프튠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예를 들어 왜 우리가 사기업 파이어포인트의 개발품을 더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 지휘부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이 개발한 네프튠보다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니요. 같은 회사인 파이어포인트도 공동 소유주 데니스 슈틀레르만의 말에 따르면 고독의 설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더 낮게 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면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변화가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 자체는 이미 한 달에 약 200개의 플라밍고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틀레르만의 말에 따르면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러시아의 요격 비율이 높더라도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제로 목표에 도달하는 미사일의 절대적인 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맥락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무기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다층 방공망을 뚫고 실제로 통과하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수단이 전체의 5%에서 9%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즉, 플라밍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무기, 모든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 말은 다소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분석가들은 모든 것을 뒤집는 또 다른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우크라이나는 1월보다 3배 더 자주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즉, 방공망을 뚫는 비율이 낮더라도 공격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목표에 도달하는 미사일과 드론의 절대적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에 대한 직접적이고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는 8월 18일 밤입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니는 저녁부터 새벽 5시까지 모스크바 지역을 향해 620대의 드론이 날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80대는 바로 모스크바주에서 격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주 주지사 안드레이 보로베프도 벨고로드, 라멘스코에 등에서 100대가 넘는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파블롭스키 포사드, 오레오보 주에보, 보스크레센스크, 스투피노, 콜롬나, 그리고 일렉트로스탈에서도요. 그러니까 공격이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드론이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명중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아틀란트 파크 지역에서였습니다. 참고로 회사 측은 이미 창고가 경미한 피해만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품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분명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미 러시아 내 와일드베리스의 대형 물류센터 10곳 중 7곳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마켓플레이스가 정기적인 공격으로 인해 전체 창고 중 최소 17곳을 잃었습니다. 회사와 그곳에 보관된 상품 등 전체 손실은 이미 35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미화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합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네, 특히 플라밍고 미사일의 요격 통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적응해서 바로 이 유형의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 레이더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도달하지 않는 척하거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이 아비텍과 NIIR 프로그레스에 명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파이어 포인트의 생산량 증가와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즉, 1년 만에 러시아 내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빈도가 3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이 모든 작전의 절대적인 효과가 계속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한 종류의 미사일이 일시적으로 돌파 성공률이 떨어졌더라도 말이죠. 저는 구도계 같은 걸 달거나 다른 무언가가 추가되어서 이 미사일이 더 효과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620대의 드론과 또 한 번의 와일드베리스 공격은 물론 완벽한 통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전쟁이 러시아 내부에서 매일 밤마다 느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플라밍고가 시베리아까지 몇 대나 도착했는지 아니면 시베리아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상관없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인들이 지금 이 정보에 대해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무기를 조롱하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인들은 야만인들이고 그냥 웃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웃게 두세요. 네, 중요한 건 이 웃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미사일과 드론이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방공망을 뚫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결국 목표 지점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야만인들의 머리 위에 바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되세요.